어머니, 글도 읽으실 줄도 모르시면서 무슨 계약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다 괜찮아진다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72세의 저, 박순이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남편과 평생을 모아 장만한 두 채의 아파트와 은행에 예금해둔 5억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모은 재산이었고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밤이면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신문을 보던 모습이 어른거렸고 주방에 서면 함께 밥을 먹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49제를 지낸 후에도 남편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미선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민준이는 직장일이 바빠서 주말에만 왔지만 미선이는 평일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자주 올게요. 미선은 그렇게 말하며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갈비찜을 해올 때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이 깊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정기검진은 받으셨어요? 응, 지난주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시다고 하셨어. 다행이네요. 근데 어머니,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미선은 제 건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했고 병원 예약도 대신 잡아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보다 저를 더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사망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대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린대요. 보이스피싱도 엄청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래, 무섭네. 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통장과 인감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간곡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글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며느리잖아요.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결국 저는 통장 2개와 인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던 터라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 후로 미선은 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때로는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고 대화 상대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매일 이렇게 오느라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미선은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제 방을 유심히 살피거나 서랍장을 슬쩍 열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 거실에서 부동산 관련 책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그거 뭐니? 아, 이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 싶어서 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이후로 미선은 은근슬쩍 집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너무 크시죠? 혼자 계시기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그래도 난 여기가 좋아. 아버지랑 30년을 산 곳인데. 그래도요, 어머니. 요즘 강남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이 집 지금 팔면 18억은 받으실 거예요. 18억이나? 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시고 나머지는 예금하시면 이자만으로도 생활비 충분하잖아요. 미선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팔라고 하는 게 그저 제 편의를 위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당분간은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미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넌지시 권유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세무사한테 상담받고 왔어요. 세무사? 무슨 일로? 상속세 때문이에요, 어머니. 요즘 상속세가 장난 아니래요. 미선은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이 부동산 2채에 예금 5억이잖아요. 이걸 나중에 상속하시면 세금만 몇 억이 나온대요. 몇 억이나?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대요. 세금 폭탄 맞으면 민준이가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남편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명의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대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민준이한테 옮겨놓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머니가 계속 소유하시는 거고요. 명의를 옮긴다고? 네, 증여세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세도 줄일 수 있대요. 어차피 다 민준이 갈 건데 미리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하고 좋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아직은 내 명의로 두고 싶구나.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준이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아직 내가 건강한데 괜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미선의 얼굴에 순간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미선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상냥하게 대하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다시 같은 주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명예 이전건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어머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세금 폭탄 맞으면 어쩌려고요. 알았어. 좀 더 생각해 볼게.
미선은 점점 조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세무사가 완벽한 계획을 짰대요. 한 채는 민준이 명의로, 한 채는 지영이 명의로 하시면 된대요. 그럼 세금이 확 줄어든대요. 지영이도? 네, 공평하게 둘 다 주시는 게 좋죠. 저는 딸 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영이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남편 재훈이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영이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게. 어머니, 그냥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신데 뭐하러 어머니가 고생하세요. 아니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미선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점점 재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나 좀 이상해. 무슨 일이야, 순이야? 며느리가 자꾸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해. 세금 때문이라는데 뭔가 수상해. 순이야, 조심해.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거. 설마 우리 며느리가. 모르는 일이야. 일단 함부로 명예 바꾸지 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선영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고객님, 어제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됐는데 확인하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은행 간 적도 없는데요. 창구에서 인출됐습니다. 인감도 확인됐고요. 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원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미선이 창구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돈을 뺀 것입니다. 이분 누구세요? 제 며느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인감이랑 통장이 있으면 창구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통장을 맡긴 건 보관해달라는 의미였지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내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뺐니?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깜빡하셨네요. 지난주에 집 보일러 고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찾아드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자꾸 그러시네요.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내가 언제? 어머니, 진정하세요. 혹시 병원 가보실래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미선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 당장 그 돈 돌려줘요. 어머니, 그 돈은 이미 집 수리비로 썼어요. 영수증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영수증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일단 통장하고 인감 돌려줘.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서 관리 못 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깜빡하시면 어쩌려고요.
내가 깜빡한 게 아니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곧 갈게요. 직접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미선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상냥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영수증 가져왔어요. 여기 보세요. 미선이 내민 영수증에는 보일러 수리비 1,8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당연하죠. 의심되시면 업체에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는 영수증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50만 원은? 그건 제가 병원비 대신 내드린 거예요. 지난달에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내가 직접 낸 것 같은데.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제가 카드로 결제했어요. 미선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이 있었고 증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제가 깜빡한 걸까요? 어머니, 요즘 정말 걱정돼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괜찮아. 어머니,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요. 병원에 가면 치매 진단을 받게 만들 거라는 것을요. 나는 안 가. 어머니, 나가줘, 미선 씨.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미선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미선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 며느리가 내 돈을 빼갔어. 뭐라고? 얼마나? 2천만 원.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순이야, 당장 통장 정지시켜.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며느리잖아. 그리고 증거도 애매해. 순이야, 지금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더 큰일 나기 전에 손 써야 해. 선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미선과 사위 재훈,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 시세가 지금 18억 정도 되는데요. 빨리 내놓으시면 19억도 가능합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중개인의 말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하시죠. 장모님도 동의하셨고. 뭐 하는 거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미선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려고?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시세 알아보는 거예요. 시세를 왜 알아봐? 내가 집 팔겠다고 한 적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설명드릴게요. 재훈이 나섰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집 너무 크시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관리도 편하시고. 내가 언제 작은 데로 옮기겠다고 했어?
장모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장모님, 또 깜빡하셨네요. 재훈과 미선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둘이 짜고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당장 다들 나가. 중개인도 나가.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개인은 황급히 나갔고 미선과 재훈은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결국 두 사람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사건 이후 저는 며느리와 사위를 본격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제가 저항할 힘이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 아들 민준이가 퇴근 후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많이 이상하대요. 내가 뭐가 이상해?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며칠 전에는 중개인 보고 소리 지르셨다면서요? 그건 내 와이프가 내 집을 몰래 팔려고 해서 화가 난 거야. 엄마, 미선이가 왜 그래요? 엄마를 위해서 한 거라잖아요.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도 걱정돼요. 혹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초기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치매 아니야. 멀쩡해. 엄마,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치매인 걸 모른대요. 민준아, 넌 엄마를 안 믿니? 며느리 말만 믿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와이프가 내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빼간 거 알아? 엄마, 그건 집 수리비로 쓴 거라고 미선이가 설명했어요. 영수증도 있고.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엄마, 왜 미선이를 의심하세요? 미선이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하는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제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병원만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나는 안 가. 나가. 엄마, 나가라고. 민주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 갈게요. 근데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민준이 나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당황해서 여러 번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아, 박순희님 댁이요?
따님께서 어제 비밀번호 변경하셨는데요. 딸이 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아니요. 난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딸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30분 후에야 딸 지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요. 지영아, 왜 비밀번호를 바꾼 거니? 엄마, 요즘 강도 사건도 많고 해서요. 비밀번호 복잡하게 바꿔놨어요. 그래도 내 집인데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지. 엄마, 화내지 마세요. 엄마 안전 생각해서 한 거예요. 새 비밀번호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지영이는 메모지에 비밀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비밀번호를 바꾼 걸까요? 그날 오후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어머님을 돌봐드릴 김선미 간병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간병인 필요 없어요. 며느님께서 의뢰하셨는데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황급히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허락도 없이 간병인을? 어머니, 어제 민준이랑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간병인 모시기로 했다고.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나는 간병인 필요 없어. 당장 돌려보내. 어머니, 이미 한 달치 비용 다 냈어요. 그냥 계시게 해주세요. 김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래요. 저는 더 이상 항의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간병인 김 씨는 그날부터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김 씨는 친절했고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제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따라오고 전화를 받을 때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하면 꼭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 혼자 산책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 제가 같이 가야죠. 혹시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괜찮아요. 집 앞 공원만 갔다 올 거예요. 안 됩니다, 어머님. 며느님께서 혼자 나가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 집에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즈음 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제 방 서랍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몇 개 사라졌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내 서랍 열어보셨어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하지만 김 씨의 표정이 수상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김 씨가 자는 방을 지나쳐 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가방에서 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모두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씨를 추궁했습니다. 김 선생님, 왜 내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며느님이 보관하라고 하셔서요. 미선 씨가요? 네, 어머님이 서류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신대요. 저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선이 간병인을 통해 제 서류까지 빼돌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 씨, 내 서류를 왜 가져가려고 해요? 어머니, 보관해 드리려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 못 하시잖아요. 내가 관리 못할 것 같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으세요. 깜빡깜빡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나는 멀쩡하다고. 어머니, 병원 가보셨어요? 정밀 검사 받으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서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잠깐 장을 보러 간 사이에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고 그림도 그리고 계산 문제도 풀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순희님,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인지능력에 전혀 문제 없으세요. 정말요? 네, 72세 치고 정신이 아주 또렷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선이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김 선생님이 어머니 안 계신다고 난리였어요. 병원 갔다 왔어. 병원요? 어느 병원? 대학병원 신경과. 검사 받았어. 미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정상이래. 인지능력 전혀 문제 없대. 진단서를 본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 다행이네요. 미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이제 그만해요. 나는 치매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야 내 재산을 가져가기 쉬우니까.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미선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 서류 빼돌리려 한 것, 간병인 시켜서 나 감시한 것, 다 알아요. 어머니, 그건 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이었죠.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제 그만 가줘.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미선은 가방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선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에는 3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미선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인출할 수 있죠? 제가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고객님, 인감과 통장이 있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거래 정지시켜 주세요. 인감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인감은 여전히 미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려달라고 했지만 미선은 어머니한테 드렸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인감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미선은 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 집에 부동산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를 열람한 흔적이 있었고 법무사에 연락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저는 선영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이러다가 내 집까지 빼앗길 것 같아. 순이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하지만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순이야,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야. 내 재산이 다 날아갈 거야. 선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님, 가족 간의 일은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을 빼간 건 문제가 안 되나요? 며느리분이 어머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저는 허락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녹음이나 증인이 없었습니다. 일단 상담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을 연결해 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미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경찰서 갔다 오셨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간병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를 고소하실 거예요? 넌 내 돈을 훔쳤잖아. 훔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무슨 수로?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서를 받으면 되죠. 그럼 어머니 말은 신빙성이 없어지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 정말 어머니 협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선영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무도 날 안 믿어줘. 순이야,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 법률구조공단 말고 제대로 된 변호사. 돈이 많이 들 텐데. 순이야, 지금 돈 아까워할 때가 아니야. 재산을 다 빼앗길 거야. 선영은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강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영도 함께 갔습니다. 강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순희님 말씀하신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형적인 노인 재산 편취 사례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고 문자 메시지도 다 저장하세요. 강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비로소 희망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박순희님, 진실은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를 만난 후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선과의 통화는 모두 녹음했고 문자 메시지도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모두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인감과 통장을 되찾은 지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지영이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더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과 안방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옷장 문도 열린 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급히 귀중품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금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금반지도 사라졌습니다. 작은 골동품 몇 개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침입 흔적이 없는데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족 중 누군가 CCTV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며느리 미선이 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며느리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미선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물건 좀 갖다 달라고 하셔서 가져간 거예요. 무슨 물건을요? 금시계랑 반지요. 어머니가 딸한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항의했지만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화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또 깜빡하셨네요. 거짓말. 나는 전화한 적도 없어.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통화 기록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1시에 미선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는 전화 안 했는데.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전화하셔서 금시계 좀 가져가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전화를 건 걸까요? 아니면 미선이 제 핸드폰으로 조작한 걸까요? 결국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아, 이상해. 내가 정말 전화를 건 걸까? 순이야, 내 핸드폰 누가 만진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아, 잠깐.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제 핸드폰을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한다며 핸드폰을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선영아, 간병인이 내 핸드폰을 만졌어. 그때 뭔가 한 것 같아. 순이야, 그 간병인 당장 내보내.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그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며느님한테 허락받으셨어요? 내 집인데 왜 며느리 허락을 받아요? 김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저에게 넘겼습니다. 어머니, 김 선생님 왜 내보내시려고 해요? 나는 간병인 필요 없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어제도 물건 잃어버리셨잖아요. 그건 내가 가져간 거잖아. 어머니, 또 그러세요.
정말 걱정돼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간병인 왜 내보냈어요? 나는 간병인 필요 없어.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어제도 물건 잃어버리셨잖아요. 그건 미선 씨가.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미선이가 왜 엄마 물건을 가져가요? 민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아, 넌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이상하시다고요. 나는 멀쩡해. 멀쩡하신 분이 전화하고 깜빡해요. 약속 잊어버려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가족회의 할 거예요. 가족회의? 네, 이번 주말에 다 모일 거예요. 엄마 일로 얘기해야 할 게 많으니까. 민준이 나간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족회의라는 게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주말, 아들 민준, 며느리 미선, 딸 지영, 사위 재훈이 모두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네 사람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피고인이 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최근에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약속도 까먹으시고 그건 내 와이프가 만든 거짓말이야.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재훈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많이 위험해 보이세요.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으시고 나는 검진 다 받았어. 결과도 정상이었고 딸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엄마, 거기 시설도 정말 좋고요. 간호사들도 24시간 있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난 안 가. 내 집에서 살 거야. 민준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니? 나는 멀쩡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야. 너희가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 제 말에 네 사람 모두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걱정하는데요. 걱정? 내 통장에서 8천만 원이나 빼간 게 걱정이야? 민준이 깜짝 놀라며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아, 8천만 원이나? 미선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그건 다 어머니 집 수리비랑 병원비로 쓴 거예요. 영수증도 다 있어요. 거짓말. 너는 내 돈을 훔쳤어. 어머니, 훔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등기만 밀어주세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정말이지? 넌 날 속이는 거 아니지?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를 속여요? 믿으세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미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세금 문제로 명예 좀 바꾸자고 하셔서 나는 명예 바꾸자고 한 적 없어. 저는 더 많은 증거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무단 인출 기록, CCTV 캡처 사진. 이것 봐.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빼간 거야.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빼갔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아, 이게 정말이야?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며느리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닐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5천만 원 빌려간 거 갚을 생각이나 있어?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모님, 그건 제가 사업 자금이. 사업 자금? 당신 사업 망한 지 오래됐잖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지영이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내 남편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너까지 같이 나를 속이려고 했어.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다 나가. 당장? 엄마,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이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없이는 못 사실 거예요. 두고 보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선영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순이야,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강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응, 내일 만나기로 했어. 잘했어.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 선영은 그날 밤 제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할 것 같다며 걱정해줬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박순희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고소요? 네,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 신청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이요? 네, 가족들이 박순희님을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강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박순희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안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 미선과 사위 재훈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고소하신 거예요? 그래, 당연하지.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으세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건데. 생각해서? 내 돈 8천만 원 빼간 게 날 생각해서야? 어머니, 고소 취하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시고 싶으시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집 전화가 밤중에 계속 울렸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백일동 1010호 박순희 씨 치매 걸려서 이웃들한테 피해주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렸는지 뻔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익명 게시물이라 작성자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치매 걸린 분이래. 안 됐다. 자식들 고생 많겠네. 저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딸 지영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재훈이랑 싸웠어요. 무슨 일이니? 재훈 오빠가 엄마한테 한 짓을 알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로.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재훈 오빠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5억이나 됐대요. 그래서 엄마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재훈 오빠가 저한테도 숨겼어요. 지영은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영아.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이런 사람과는 못 살겠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적어도 딸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는데 또 도둑이 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사진과 추억이 담긴 앨범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CCTV를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들어갔더라고요. 얼굴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조사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군가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도어락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방범창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혼자 있기 무섭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 그럼 내가 당분간 여기서 같이 지낼게. 선영아, 고마워. 선영이 함께 지내면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공격하는 꿈, 집에서 쫓겨나는 꿈.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협박장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협박장을 받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그 편지 버리지 마시고 증거로 보관하세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편지라 추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서 괴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순희 씨죠? 누구세요?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남자는 협박하고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밖에 나가기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순희님, 이건 전형적인 협박입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저들이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성년후견 신청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선과 민준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신청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박순희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함. 저는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과 함께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순이야, 축하해. 첫 관문을 넘었어. 고마워, 선영아.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이 기각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강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 변호사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미선이 제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총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빼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빼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게다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각 인출건마다 제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박순희님, 이 날짜들에 어디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3월 15일은 병원에 있었어요. 친구 선영이랑 같이 갔었죠. 좋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선영 씨의 증언을 받으면 되겠네요. 우리는 한 건 한 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칠 후 강 변호사는 형사 고소장을 보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선뿐만 아니라 재훈, 그리고 놀랍게도 간병인 김 씨까지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김 씨도요? 네, 김 씨는 박순희 님의 핸드폰을 조작하고 서류를 빼돌린 공범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미선과 수시로 연락하며 제 동태를 보고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미선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를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준이가? 네, 민준이가 사업하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돈을 뺏어 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도 연루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네, 민준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미선한테 내 돈 빼서 쓰라고 했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구나.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 자금이 급했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을 거면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엄마가 안 빌려주실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공범이구나. 엄마, 공범은 무슨. 저는 그냥, 나는 이제 널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영이 달려와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선영아, 민준이도 나를 배신했어. 순이야,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더 강해져야 해. 선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도 공범인 것 같아요. 그럼 아들도 함께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 며느리와 사위만.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증거가 더 나오면 추가 고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미선은 경찰서에서 발뺌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허락하셔서 돈을 찾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박순희님은 인지 능력이 정상이며 판단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치매나 기타 인지장애의 소견이 전혀 없음. 경찰은 미선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선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한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등기만 밀어주세요. 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선 씨, 내 명의를 바꾸는 게 찝찝해서. 어머니, 세금 때문이라니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 나중에 돌려줄 수 있어? 당연하죠. 어머니, 저 믿으세요. 녹음 파일에는 미선이 저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려드린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은 미선을 횡령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사위 재훈도 사기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선처해 주세요. 선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장모님한테 빌린 돈 꼭 갚을게요. 넌 돈만 빌린 게 아니야. 나를 속이고 괴롭혔어. 장모님,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전과자 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당한 건 어쩌고? 나는 가족이 아니야? 재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빌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가. 법정에서 보자. 재우는 절망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도 찾아왔습니다. 역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구속될 수도 있대요. 그래야지. 엄마, 제발 선처해 주세요. 미선이가 전과자 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내 애들 생각은 하면서 왜 엄마 생각은 안 했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넌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했어. 엄마가 힘들 때 넌 며느리 편만 들었어.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늦었어. 이제 와서 뭘 깨달아? 엄마, 제발. 나가.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민주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 즈음 재판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박순희님, 우리가 이길 겁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선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함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도와주세요. 미선은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까지 무단으로 올렸습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노인네들 진상 많네요.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효자효녀한 짓 있네요. 치매 걸린 사람은 격리시켜야 함. 저는 인터넷 여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악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인적사항까지 퍼졌습니다. 선영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고소해야 해. 선영아, 나 너무 힘들어. 순이야,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해. 강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순희님,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배신당했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협박 편지까지.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순희님, 가족에게 배신당한 심정이 어떠세요?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측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여러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생활, 시어머니 재산 노린 치밀한 계획, 10년간 헌신적인 며느리 행세, 실상은 재산 사냥꾼, 72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피해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런 며느리 실화냐? 노인 학대 심각하네. 할머니 용기 있으시다. 며칠 후 노인 인권 단체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미선의 집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노인 학대 중단하라. 재산 사기 처벌하라. 박순희 할머니를 지지합니다. 미선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 둘러싸였고 이웃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TV 뉴스로 봤습니다. 통쾌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순이야,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선영아, 재판에서 지면 어떡해? 안 져.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희님, 피의자 김미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요? 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 앞에는 언론과 방청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이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정황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됨. 미선은 그날 구속됐습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순이야, 잘한 거야. 내가 옳았어. 선영이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딸 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재훈 오빠가 구속됐어요. 알아. 엄마, 저 어떡하죠? 이제 혼자 아이들 키워야 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지영아, 넌 그래도 엄마한테 사과라도 했어. 하지만 용서는 아직 이르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형사 재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미선과 재훈이 구속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시도 기록, 제3자와의 공모 증거까지 모두 확보됐습니다. 드디어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문 밖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선영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미선과 재훈이 교도관의 인솔하에 피고인석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습니다. 특히 미선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선이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선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시어머니 박순희 씨의 재산 총 8,3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피고인 이재우는 장모로부터 총 5천만 원을 사기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증인 진술. 모든 증거가 미선과 재훈의 범죄를 명백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등기만 밀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돌려드릴게요. 정말이지? 넌 날 속이는 거 아니지?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를 속여요? 저 며느리잖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간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계산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미선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미선은 시어머니를 10년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돈을 인출한 것도 모두 시어머니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피해자 박순희 씨는 여러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인지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검사는 간병인 김 씨와의 공모 정황, 병원 진료 기록 조작 시도,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미선, 할 말 있습니까?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시니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졌습니다. 연기 그만. 거짓말쟁이.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허락한 적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여기 여러 병원에 진단서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정신과 종합병원 등 여러 곳에서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모두 정상 판정이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하고 명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간병인을 시켜 저를 감시했고 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동네에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심지어 협박장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설명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용만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심지어 재판장도 눈물을 닦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을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영의 차례였습니다. 선영은 제가 겪은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순이를 50년 넘게 알았습니다. 순이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더 또렷합니다. 며느리가 순이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선영의 증언은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증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은행 직원, 관리사무소 직원, 이웃 주민들, 특히 간병인 김 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김미선 씨에게 돈을 받고 박순희 씨를 감시했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박 씨의 핸드폰을 조작하라고 시켰고 서류를 빼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으로 미선의 계획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몇 주 후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노인 학대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피고인 김미선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이재훈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도 가족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노인들이 더 이상 가족에게 배신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은 몇 주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재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실형은 아니었지만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장이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총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200시간을 이수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하라. 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열한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재범 시에는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미선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했지만 미선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을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선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하지만 원한은 품지 않겠습니다. 그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도 이제 새 삶을 사세요.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취재진과 응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희님,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노인들의 권리를 지킨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노인 인권 운동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야,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고마워, 선영아.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응,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하니 딸 지영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지영아. 엄마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재훈 오빠 편만 들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재훈이랑 이혼했어요. 엄마한테 진정으로 효도하고 싶어요.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네, 엄마. 평생이 걸려도 엄마한테 용서받을게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적어도 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손주들은 잘 지내니? 네, 애들이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주말에 데리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준도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은 현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서운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습니다. 민준아, 들어와. 엄마, 제가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라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미선이한테 속았다고 핑계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무능했고 욕심이 있었어요. 알고 있어. 엄마, 저 미선이랑 이혼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을?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미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애들은 제가 키울 겁니다. 미선은 양육권 포기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정말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밉지 않아. 그저 실망했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우리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 엄마, 감사합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효자가 되겠습니다. 평생 엄마 곁을 지키겠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과 지영, 그리고 손주들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희님 배상금 1억 3천만 원이 모두 입금됐습니다. 정말요? 네,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배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순희님,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많이 연락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박순희님의 용기 덕분에 많은 노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노인 인권 운동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 단체에서 박순희님을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인 인권 운동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강연은 노인복지관에서 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가족들과 싸운 이야기, 법정에서 승리한 이야기.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도 아들이 제 돈을 빼가요. 하지만 신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질 뻔했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렸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법적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강 변호사도 함께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집 앞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제 삶이 지옥이었던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영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예전의 순이로 돌아온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오고 악몽도 안 꿔. 다행이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잖아. 응,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줬어. 저는 벚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저를 가장 성장시켰습니다. 배신당하고 고립됐던 그 시간들이 제게 진짜 용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일까 열어보니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희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은 72세 할머니입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내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제 재산을 되찾았고 며느리는 처벌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의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1년 전보다 더 강렬해진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 잘 살아냈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잘 싸웠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보고 싶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아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이요.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노인 인권단체에서 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의 노인 인권 지킴이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취재를 나왔고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상을 받으며 저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노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모든 노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장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순희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노인인권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도와주는 곳이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받은 배상금 1억 3천만 원을 전액 기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상금 전액을 노인 인권센터 설립 기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 선영,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중과 지영도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손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안아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그 석양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 나의 권리와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면 세상은 변한다는 것. 며칠 후 센터에 첫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도 할머니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할머니도 이기실 수 있어요. 그날 저는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센터에는 매일 상담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다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노인 재산 보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저는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증언도 했습니다. 의원님들, 노인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다만 보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착취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 증언은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노인 재산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날 저는 선영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세상을 바꿨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바꾼 거야. 그래도 너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73세가 됐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니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이자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순희 선생님이세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선생님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셔서요. 선생님 덕분에 할머니를 도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구나. 내 할머니는 지금 괜찮으시니? 네, 이제 평화롭게 지내고 계세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여자는 깊이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을 도왔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다.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 72년을 살아오며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그리고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순이야, 정말 잘했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자랑스러워. 여보, 고마워요.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아직은 아니야. 할 일이 많잖아. 하지만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겨낸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더 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계속 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성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청하시는 지역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복이 가득 오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보고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